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대표 변호사 이기르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판결을 받으신 후에 저희 윤앤리의 항소심을 맡겨서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사건은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특히 일실 수입 산정에 있어서 우리 의뢰인이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의 특성상 가동연한을 언제까지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큰 쟁점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인정받았던 것보다 가동연한을 더 많이 인정받아서 총 인용 금액을 늘릴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 윤앤리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치과의사 전문직의 가동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윤앤리TV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고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운전자가 심정지로 의식을 잃게 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자,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면요. 이 사고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서 핸들을 놓치게 됐고요.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먼저 1차로 들이받은 후에 반대편으로 5차선을 가로질러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게 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의 맨 앞좌석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는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고 난 후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이분이 입은 상해를 보면 대퇴골과 중족골, 즉 발과 다리에 골절이 일어나는 그런 상해를 입게 된 거죠. 피해자는 1심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약 7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 판결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대한 중복장애가 약 24% 정도, 그리고 가동연한을 65세로 해서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는 이 중복장애율 부분에 있어서 1심보다 약 9% 정도의 추가 장애율을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 추가적으로 인정된 장애는 1심에서 인정됐던 왼쪽 발 부분의 굴곡과 신전장애, 여기에 더해서 내전과 외전장애까지도 중복장애율로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후유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윤앤리의 윤태중 대표 변호사가 이 장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전문직의 치과의사인 우리 의뢰인의 가동연한이 65세에서 어떻게 추가로 인정을 받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년 전, 정확히는 1979년입니다. 이때 있었던 판결에서는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까지다 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의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재 우리 사회 의료 종사자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면서 의료직군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70세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치과의사도 70세다 이런 판결이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판결, 의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과 관련해서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와 아니면 최근에 인정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가동연한을 다룬 그런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치과의사인 이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해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과의사의 수와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현재까지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치과의사의 수, 이런 자료들을 통계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과의사,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의 수를 고려했을 때는 만 70세 이상의 치과의사 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취득하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어요. 대학 수도 적었고 실제로 의사고시를 쳐서 치과의사, 전문의를 따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70세 또 혹은 60세 이상의 치과의사들의 수가
그 이하의 연령대에 있는 치과 의사 수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숫자는 그러한 연령대의 치과 의사들, 면허가 등록된 치과 의사들 중에서 그 나이에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 의사 수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바에 따르면 면허가 등록된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치과 의사들 중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치과 의사의 비율이 무려 62%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예전에는 치과 의사나 의사 이런 전문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60에서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 이상의 나이가 되는 70세, 75세, 심지어는 80세가 된 분들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다라는 걸 이런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에 대해서는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고 실제로 전문직으로 등록돼 있는 의사로 면허가 등록돼 있는 치과 의사들 중에서 70세까지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동연한을 65세로 제한한다는 건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1심에서 65세까지만 인정을 했던 치과의사 원고의 가동연한을 70세까지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더 증액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가동연한을 65세에서 70세까지 더 늘렸다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현재 유지하고 있었던 사고 당시에 유지하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전체 손해배상 금액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동연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일실수익이라는 것이 잡히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실수익이 예를 들어서 크면 클수록 가동연한을 1년, 2년 더 인정받는 것이 전체 손해배상 금액에서 큰 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의사인 우리 의뢰인이 만약에 65세까지만 가동연한을 인정받는다면 그 이후에도 분명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일실수익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쪽에 등록되어 있는 치과의사 면허의 수와 활동 중인 치과의사의 수 이런 자료들을 비교해서 저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만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받는 판결이 없었던 상황에서 치과의사 역시 만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의뢰인이 1심 판결에 비해서 더 인정받게 된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서 인정받게 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일실수익 합계액인데요. 표 맨 왼쪽 아래를 보면 기간 말일이 2042년으로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액수가 6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일실수익액은 얼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1심과 달리 기간 말일이 2047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가동연한이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추가로 인정되면서 이렇게 기간 말일이 늘어났고요. 그 일실수익 합계액 계산을 보면 6억 3천만 원보다 2억 2천만 원 정도 늘어난 총 8억 6천만 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동연한뿐만 아니라 아까 살짝 언급했던 중복장애율이 9% 정도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건데요. 이 장애율이 또 일실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윤태중 변호사가 설명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지신 저희 의뢰인의 사건에서 가동연한을 추가로 인정받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삼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동연한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자,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기초소득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회계사 전문직을 가지신 분의 손해배상 사건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을 가지신 이 분의 기초소득, 일실수익의 기준이 되는 기초소득을 얼마로 볼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느끼는 게 이 소득, 기초소득에 대해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 이제 전문직 가지신 분들은 이제 신고하는 소득과 실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 실제로 현금으로 발생했던 매출이나 이런 것들 이제 통장에 입금된 자료들까지 다 정리해서 제출을 하고 신고된 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을 했고 1심에서 인정받은 기초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의 통계소득 내지는 실제 소득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정받는 게 여전히 굉장히 힘든 쟁점이 된다라는 걸 또 느낀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드리자면 전문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고된 소득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신고 소득을 적정하게 내 실질 소득과 맞추는 것이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가동연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 65세라든가 이 정도의 기한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점점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